조선에 온 명나라 군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명나라 군대가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조선의 도공들이 만들어주고 융성시켜준 건 맞습니다. 도자기가 한국에서 건너간 거는 맞지만 도자기 산업을 융성하는 데는 그만한 사회체제가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능력이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조는 무능하지 않고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선조보다 나으냐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이제 노량해전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노량해전 그리고 뭐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으니까 이 동아시아 역사의 큰 변곡점이 이제 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여기 좀 일본 이 영화에서도 일본 다이묘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뭐 고니시, 시마즈, 가토, 뭐 유명한 일본의 이제 다이묘들이죠. 일본의 영주들이죠. 나중에 결국 일본으로 가서 운명도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그 세키가라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이들의 운명이 엇갈려요. 네,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집권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히데요시파와 도쿠가와 이에야스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내전이 벌어지는데 히데요리가 서군, 서군, 그리고 그 이에야스가 동군,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서 자기 다이묘들을 너무 많이 소진시켜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도 히데요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붙었으면 히데요리가 이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결과론이지만 국내를 정비하는 게 나았는데 조선에서 힘을 빼면서 히데요시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건 일본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과 해외 개방도. 그러니까 히데요시랑 이에야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좀 인기가 없는 게 좀 강력한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하게 통제된 국가로 쓰는데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안 그랬을 거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역사도 굉장히 이제 통제적인 양상으로 가게 되니까 도쿠가의 막부에다 원죄를 씌우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명나라는 뭐 이것도 논쟁이 있긴 하는데 조선에서 너무 많은 돈과 맞아요. 뭐 써서 명나라가 그게 망하는데, 흔히 있는 그런 오해예요. 당시 명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조선에 그 군사 지원을 하게 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 그래서 떠오르는 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망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거든요. 뭐 명나라 조선에 온 명나라 군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명나라 군대가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아니 원래 명나라가, 원래부터? 예, 그래서 그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명나라 군대다. 명나라 군대가 문제가 수상 많습니다.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명나라 군대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도 그 전에 그 사스마 해적들이 들어가서 중국에 싸워보면 얘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네. 그러니까 명나라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거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진족 누르하치가 결집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렇죠. 누르하치가 이제 힘을 키웠다. 네, 그래서 아마 명나라는 결국 그렇게 되고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긴 했을 텐데 임진왜란 때문에 그 시간이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제 진린 장군이 나오고 뭐 등자룡 장군도 나오는데 이 둘의 운명 어떻게 됐습니까? 등자룡은 전투 중에 사망하는데 영화처럼 사망하진 않고, 근데 이것도 기록이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뭐 심지어는 뭐 이순신 장군 배에 타서 같이 싸웠다. 근데 설마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등자룡은 잘 싸웠는데 배에서 화약을 실화를 해가지고 이제 배에 불이 붙어서 기동불능이 되니까 기동불능이 되면 일단 왜군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병전 끝에 함몰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진린의 후손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와서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그게 맞는지까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제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제 온 건 맞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돌아가서 이제 조선에 참전한 공으로 최고위직까지 가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아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때에 명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저항군하고 같이 저기 청나라 군대하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가족들을 이끌고 저기 조선으로 건너와서 해남 쪽에 정착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광양진씨인가 광동진씨인가 하여간 그 집안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수인 장군 집안하고 교류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도자기 전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임진왜란이 어떤 동아시아의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조선의 도공들이 만들어주고 융성시켜준 건 맞습니다. 중요한 게 조선의 도공이 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유를 들고 갔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6세기로 갔어요. 뭐 그 석유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필요한 기계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죠. 네, 그런데 석유를 들고 한 19세기, 20세기 초반으로 왔다.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도자기가 한국에서 건너간 거는 맞지만 도자기 산업을 융성하는 데는 그만한 사회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 왜 똑같이 도공이 있었는데 조선은 도자기 산업을 융성하지 않았냐. 일본에 다 잡아가서 그렇다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리고 도자기는 특히 유럽 해외 무역에서 엄청난 상품이었는데 그 시장이 안 열리니까 투자와 기술 개발이 정체되는 거고.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그 도공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유럽 수출이나 이런 데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였으니까. 그런데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절에 최고의 수출품이 도자기였어요. 그렇죠. 뭐 어떤 분도 조 단위로 팔려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명나라, 청나라도 똑같이 이게 약간 쇠국이니까 이걸 금절시킵니다. 해금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자 일본 도자기가 수출 시장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청나라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그러다가 일본 독자적인 도자기도 나오게 되고 그 동아시아 3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 도자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세계 도자기 시장은 누가 쥐고 있냐? 유럽애들이 쥐고 있죠. 물론 일본도 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 뭐 코펜하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잘 팔리는 것은 유럽 도자기잖아요. 유럽은 도자기 못 만들었는데 워낙 도자기 수요가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현상금도 걸고 개발하고 그러다가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브랜드는 굉장히 싼 물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의 도공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산업이라는 건 그거를 받아들여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가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쟁이 생산력 싸움이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쟁은 총이 아니라 뭐 쌀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굳이 말하는 생산력, 국력이 경제력, 군사력 이렇게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그 조선의 생산력이 일본보다 압도적이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농업 생산력이 일본이 더 높고 상업과 무역, 공업 생산력도 일본이 더 높고 오히려 일본이 그때는 우리보다 국력이 셌습니다. 또 전체 뭐 쌀 생산량, 뭐 조세 거둔 양 이런 것들 보면은 당시 기록 보면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쌀 생산량이 기후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2배, 3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상업이라든가 공업, 무역, 국내 상업 같은 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농업 생산력도 우리보다는 높았던 건 확실하고 뭐 기타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이 때는.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몇 달? 한 1, 2년 만에 거의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게 원래 우리나라 판옥선이 구조가 일본 배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일본 배는 첨저형이라고 밑으로 붙거든요. 뾰족하죠. 예, 그러면 판자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 접합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 잘못하면 이게 배가 그냥 짜개지니까. 그리고 가판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나무를 이렇게 짝짝 올려서 붙여요. 훨씬 우리보다
힘들게 붙여요. 쇠못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우리는 쇠못을 안 쓰고 끼워 맞추고 바닥에 평평하거든요. 평저선. 예, 그리고 이제 옆에를 이제 사이 끼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 배는 모듈식으로 지었고 선박사 연구하신 분의 연구가 우리나라 배는 빨리 만든다. 판옥선 같은 경우도 빠른 경우는 뭐 2달 정도면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중에서 본받을 만한 점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은 점들이랄까요? 아, 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될까? 차라리 듣기 싫은 소리 해주십시오. 듣기 좋은 소리는 뻔해요. 네. 제가 학생 때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사회에 나와보니까 상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부하야. 능력 있고 고분고분한 부하를 되게 좋아해요. 능력 없고 고분고분한 부하는 더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창의성 넘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능력 있고 창의성 있는 사람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렇죠. 전에 그 어느 CEO님들 강의 갔다가 이게 이게 인재가 없대. 조선시대도 맨날 인재가 없다고. 그래서 사석에서 그랬거든요. 인재가 왜 없냐? 능력 있고 창의력 있고 고분고분한 사람 찾아서 그래요. 능력 있고 창의력이 있는데 고분고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창의력이 있으니까 기존 체제하고 안 맞잖아요. 하시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 많이 해봤는데 모든 집단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능력 없고 고분고분하네. 어쨌든 고분고분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고 뭐고. 예. 이순신 장군은 능력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 예.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게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게 정말 막 집어던지고 뭐 상관한테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 굉장히 그 정치력도 뚝심이 있는 사람. 정치력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기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군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적이 오는데 피하자. 절대 안 돼. 이런 원칙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많은 분들 만나보면 뭐 선조를 뭐 그냥 뼈를 갈아서 먹고 싶다. 뭐 이순신 장군 얘기만 나오면 선조 때문에 흥분하는 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뭐 선조 무능하다. 뭐 많이 이제 알려진 건데.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너보다 뛰어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부하를 키워줄 마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선조가 무능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여하간 이순신을 쓰겠다고 결정을 한 것도 선조인 건 맞잖아요. 선조는 무능하지 않고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 있고 말 안 듣는 애가 너무 싫었던 거지. 그 말 안 듣는 것도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서 말을 안 듣는데 그런 게 더 싫은 거지. 그래서 인재를 못 키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선조 욕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모래알처럼 많이 봤는데 당신은 선조보다 나으냐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요.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CEO분들. 본인이 능력이 있는가? 거기서 좀 자문을 하셔야 돼. 뭐 CEO분은 아니라 보통 분들도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조를 뭐 잘못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순신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역사라는 게 나를 바꾸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남욕 아무리 하면 뭐해. 그래서 선조보다 나은 리더를 나는 살면서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부하를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질타받아야 하지만 과연 그런 고분고분하지 않은 부하를 또 쓸 수 있었겠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튼 뭐 그 부분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뭐 전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러저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굵직굵직한 선거도 많고 뭐 지정학적 질서가 좀 급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당시 임진왜란 그때 당시도 굉장히 동아시아 질서가 급변하던 그 재편이 되는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교훈 혹은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하는지 박사님의 좀 의견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임진왜란 얘기를 하면은 늘 유비무환을 교훈이라고 가르쳤어요. 아, 맞아요. 뭐 그랬던 것 전쟁 같아요. 온대고 했는데도 준비를 안 했다. 이순신 장군은 예, 뭐 뭐. 꾸준히 준비를 했고. 예.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조선도 준비를 했어요. 병자론도 마찬가지인데 조선도 정말 국력을 기울여 준비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준비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늘 확증 편향을 하시더라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보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선을 그어놓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누구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냉정한 국제 정세는 정말 확증 편향이 아니라 전쟁에 맞춰야 돼요. 움직이는 세상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게 또 어쨌든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회인데 예. 우리 사회가 빨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했던 실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지위를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뭐 세계적으로 좀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데 과도한 좀 국수주의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또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채널이 좀 소장님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그리고 경제 콘텐츠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